중국의 가계저축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역대급으로 높아졌습니다. 약 17.8조 위안이나 높아졌어요. 자, 저축이 이렇게 많으면, 근데 문호가 개방됐다? 즉 이동이 자유로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는 거죠.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피보팅이라는 것은 금리 올림을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연방기금 금리가 당시에 보다 높아질 때 미국 중앙은행은 피보팅했다. 안녕하세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스타트업인 업라이즈에서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 증권회사에서 글로벌 경제, 환율, 금리 이런 경기 판단을 주로 했던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한국 경제가 2023년도에 녹록치 않습니다. 일단 IMF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조정했고요.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하향 조정하고 한국도 하향 조정했으면 별탈 없는데 글로벌 경제는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의 성장률 자체를 하향 조정했다는 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글쎄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여파가 특히 한국 경제에 더 가중된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태이고요. 하나하나 떼보면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도표로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내부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가계부채가 워낙 큰 사이즈로 높아졌습니다. GDP 대비 106%를 크게 상회한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부채가 많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빚 갚기에 여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5% 정도인데, 그렇다면 여러 가상금리를 감안하면 실제 시중금리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약 한 6에서 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전보다 빚이 많아졌는데 금리도 높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가계대출은요, 대부분 변동금리 비중이 높습니다. 변동금리의 비중 자체가 약 한 70%가 넘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금리 상승이 우리 가계 부채의 압박을 높이고 있어서 가계가 이렇게 부채에 시달리면, 빚에 시달리면 소비 여력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수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대외적으로는 괜찮냐?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빚에 허덕이더라도 대외적으로 수출길이 빵빵하게 터진다면 좀 괜찮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수출길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었는데, 한국의 무역수지, 즉 수출에서 수입을 차감한 우리나라가 밖으로, 즉 세계로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이 외환이 계속해서 마이너스, 즉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난해 2월 달이 특이하게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잠깐 흑자 전환을 했었는데, 그것을 차치하고 나면 약 한 1년 동안 무역수지가 적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97년, 98년 IMF 전후밖에 없었거든요. 따라서 외화 수출길이 막혀 있고 내부적으로는 빚에 허덕이고 있다. 자, 이렇다면 올해 한국 경제의 쌍두마차일 수 있는 내수 소비와 대외적인 수출길이 다 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한국 경제의 수출이 녹록치 않다는 것은 우리 한국 경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도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반도체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높았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반도체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또 다른 선진국으로 파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대중무역수지 적자폭이 더 커진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반도체 수출길도 역시 녹록치 않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런 단기적인 요인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가 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중 무역 분쟁 아시죠?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중국이 이제는 이 반도체의 가공 무역을 할 수 있는 한국산 반도체를 수입하는 비중 자체, 그 여력이 예전만큼 녹록치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금융시장도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더 나아가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아니 이미 다가왔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의 주가지수가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는데, 연초 들어서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는 악재는 다 반영됐다 라는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중국 경제가, 오늘 뒤에서도 중국 경제에 대해서 다루겠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중국 경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벗어나서 다시 한번 북적
경제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다시 한번 워킹, 즉 생산활동을 가동시키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글로벌 경제가 살아날 거고, 그렇다면 그것의 나비 효과의 연장선상에서 한국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연초 대비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한국의 주가지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경기 침체 국면, 경기 실물 경제는 부진한데 워낙 조정받았던 주가지수가 고개를 들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판단이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실물 경제를 보는 저 입장에서 보면요. 자, 그런 것을 미리 조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떠냐? 계속해서 부진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요.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실물 경제가 부진하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낮아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워낙 조정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반등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추세적으로 올라가려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잘 모르겠지만 반등세는 오케이. 최악은 지나갔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 하지만 이게 연속성으로 지금의 추세가 연말까지 스트레이트로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관전 포인트는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결국 금리 때문이거든요. 자, 이 금리를 한국은행이 꾸역꾸역 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올릴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금리를 오히려 낮출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동결기조로 지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금리를 오히려 낮추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재테크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국은행의 행보를 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내 최대 변수는 중국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기대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뭐냐면 올해 중국이요. 3월 달에 큰 행사인 양회라는 게 있어요. 이 3월 달 양회를 전후로 해서 기존에 고수했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두세 달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리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지난해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폐하고 리오프닝으로 들어섰습니다. 즉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3개월 정도 빨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중국의 리오프닝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긍정적인 부분들에 좀 더 하이라이트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1년 동안 중국 경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생스럽게 구조적으로 편승하는 국가들이 전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유럽이 살아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살아날 것 같고, 글로벌리 신흥국이 살아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표로 좀 준비했었는데요. 올해 중국이 성장하는데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성장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소비가 중심으로 성장하는지, 아니면 투자가 중심으로 성장하는지, 수출이 중심으로 성장하는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올해 소비를 주도로 성장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로 코로나가 뭡니까? 사람들을 못 다니게 했거든요. 즉 이동이 자유롭지 않고, 그렇다니까 생산이 안 되고 소비를 덜하고, 이런 것들이 응축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번에 풀리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 경제는 소비 주도로 성장을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가계저축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역대급으로 높아졌습니다. 약 17.8조 위안이나 높아졌어요. 자, 저축이 이렇게 많으면, 근데 문호가 개방됐다? 즉 이동이 자유로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 중심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생각을 해볼까요? 최근 들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요,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팽배했는데 유럽에 대한 전망이 빨리 좋아졌어요. 갑작스럽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유럽은 경제의 절반 이상이 관광 소비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유럽을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의 리오프닝은, 더구나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된다면 그것의 바로 여파는 유럽 경제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다 라는 게 기대감으로 현재 유럽 경제가 좋아지는 게 한 부분이 있고요. 한국도 역시 지금은 부진하지만, 또한 과거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지난해 없었던 부분이 생기는 것의 긍정적인 부분이 실물 경제는 아직도 더디지만 기대감을 안고 있는 주가 지수는 이미 반영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중국의 리오프닝을 보는 긍정적인 시각들입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이코노미스트니까 중장기 시계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죠. 한 6개월 아니면 9개월 더 나가서 1년 뒤의 모습을 조심스럽지만 한번 예상해 볼까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 또한 중국의 수요 회복은 긍정적인 부분은 글로벌리 경기를 부스팅, 즉 반등시킬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해부터 글로벌 경제를 억눌렀던 가장 테마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즉,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겠죠.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하고 올라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쯤 되면요, 글로벌리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는 건 뭐죠? 다시 한번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출은 한정적인데 인플레이션의 다른 말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국 때문에 억눌렸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했던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중국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도 있다. 중국이랑 한나라 때문에 인플레이션 발생합니다. 왜냐면요, 좀 더 여파를 보면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오고 있어요. 그 역할은 많이 희석되고 경감된다 하지만 경제라는 게 무자르듯 할 수 없는 것이죠. 중국이 다시 한번 글로벌리 원자재 수요를 이끌어준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유럽을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관광 소비가 중국인 때문에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유럽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자립도를 형성할 거다. 신재생에너지로 갈 거다. 라고 하는 게 구조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1년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가 약 30% 정도 비중입니다. 근데 이것을 미국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수급이 원활했었죠. 왜냐하면 중국이 정체돼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중국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럽도 천연가스가 다른 곳에서 필요한데 중국이 다시 한번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천연가스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유럽도 에너지 자립도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안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 많이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작년들의 성장률이 2%밖에 안 됐죠. 그 2%가 아니라 엄청 오를 거. 그렇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코로나에 전염시킬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없애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동도 자유롭지 않고요. 생산도 자유롭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자유롭지 않고요. 모든 게 정체됐었어요. 공장이 돌아가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으니까 당연히 성장률이 곤두박질 쳐서 지난해 중국이 사상 초유의 개혁 개방 경제 이후로 2%라는 초라한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문호를 연다라는 모든 사람의 컨센서스를 깨고 지난해 11월 달에 갑작스럽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없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살아난다. 긍정적인 부분도 오케이. 하지만 좀 더 곱씹어 보면 이제는 중국의 이 수요 개선이 또 다른 후폭풍인 인플레이션, 즉 원자재 가격을 들어올릴 것이고 그런 게 여러 가지 차트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중국발 인플레이션 얘기입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약 한 2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색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예요.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죠. 저렇게 쭉 내려간 게 뭐냐면 그만큼 중국의 기업들이 이익이 감소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피크 아웃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행성이 있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지금 고개를 좀 들고 있죠. 그 고개를 드는 것을 넘어서 플러스권에 진입하는 그 어느 시점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저는 중국발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경제에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물가는요,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그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물가가 뒷걸음질 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고요. 디스인플레이션은 5%, 7%, 10%로 상승폭이 커지는 게 아니고 5%, 7%, 8%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9% 후반에서 현재 6% 초중반까지 내려온 상태이거든요. 자, 이렇다면 물가는 이미 피크 아웃 쳤다라는 것이 중앙은행장이 파월의장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빠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가를 잡겠다고 지난해부터 미국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려서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4.75%나 되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올렸구나. 아니면 여기서 한두 번 올리고 끝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고통받았던 가장 큰 중심에 있는 미국의 금리가 이제는 고점을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번 2월 FOMC에서의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 과거에 미국 연준이 피보팅, 자 뉴스플로우상에서 피보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구하시는 분은 잘 알 겁니다. 피봇이 축을 중심으로 좌우로 180도 바꾸는 것을 피봇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센터포워드나 센터가 하는 것이죠. 즉 방향을 전환해서 골을 넣는 것을 농구에서 피봇이라고 합니다. 자, 피보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기존에 했던 그 행태를 180도 바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피보팅이라는 것은 금리 올림을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예요. 자,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 1970년부터 지금까지 연방기금금리, 즉 중앙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이 연방기금금리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간에 어떤 조건이 달성하면 피보팅 하더라라는 조건표입니다. 연방기금금리가 11%, 74년 4월, 80년 3월 16.5%, 또한 2018년 12월에 2.5%, 이 숫자가 뭐냐면 과거 금리 인상기에 가장 고점을 그렸던 기준금리예요. 옆에 있는 핵심 PC 물가라는 건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더구나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이 정책을 조율할 때 주로 모니터링하는 지표예요. 자, 이 핵심 PC 물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방기금금리가 74년 4월 달에 11%입니다. 당시 핵심 PC 물가가 6.5%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표에 보면 A-B, 즉 연방기금금리가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높을 때 74년 4월 달에 4.5%포인트죠. 80년 3월 달에 7.2%포인트죠. 전부 다 2018년 12월까지 연방기금 금리가 당시의 인플레이션 압력보다 높아질 때 미국 중앙은행은 피보팅했다. 이게 과거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요. 이 조건에 드디어 부합됐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가 4.75%고요. 현재 미국의 핵심 PCE 물가가 4.4%예요. 드디어 플러스 0.3%포인트 플러스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였어요. 이번에 금리를 한 단계 더 높이면서 이게 역전된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2월 달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금리가 거의 다 올라왔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고점은 봤구나. 침체 정상이요. 네, 그거의 침체 여부는 뭐냐면 과거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미국 경제가 어땠냐라는 것을 제가 옆에 설명드린 겁니다. 침체였을 때도 있고요. 침체가 아닐 때였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침체고 과거에 연준의 피보팅에 부합하는 조건에 들어갔고 더구나 2월 달에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끝자락에 왔다.